안녕하세요. 제9장에서 농업 개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의 진화 과정은 세 단계로 영세 자급 농업에서 다각화된 영농을 거쳐 특화된 상업 영농으로 발전합니다. 이때 생산 증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장 구조를 맞추어가는 것과 함께 농촌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구조에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영세 자급 농업을 살펴보면 가족의 소비를 위한 생산이며 전통적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합니다. 가족이 노동력이 되어 생존을 위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흉년 시에 대비할 수 없어 고도로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농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채택하기보다는 낮은 헥타르당 산출과 낮은 변동성이 있는 식량 생산 기술을 선호하기에 혁신적인 수용률이 적습니다. 자급농업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부들이 영농 기술의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종자 또는 황금 작물의 도입을 종종 저항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소규모 농부들 사이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명백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런 혁신을 수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최소 소비 요구량은 자연에 의해 정해진 기하 최소량으로 간주되는데 이 수준 이하로 산출이 나온다면 농가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양의 기울기를 갖는 위쪽에서는 마을의 소비 표준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문화적, 잠재적 생산성 요인들 하에서 바람직한 식량의 소비의 최소 수준을 표시하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농부의 A의 산출 수준 X 지점에서 MCR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간신히 살아남고 있고 위험에 줄이려는 그런 동기가 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농부는 자동적으로 계속되는 빈곤의 함정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이에 비해 농부 B는 최소 희망 소비 수준에 근접해 있고 좀 더 혁신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그래프는 작물 산출의 가상적 확률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법 A는 농법 B보다 더 낮은 평균 산출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농법은 또한 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농법 B에 비해서 더 낮은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 회피적인 영세 농부들은 더 낮은 평균 산출을 보이는 농법 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자기보험을 들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의 그림은 아시아와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 소작농이 경제적 기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주가 곡물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이고 대금업자들은 이윤을 착취했고 그리고 정부의 보장 가격이 지불된 적 없으며 보완적 투입 요소들의 사용 불가 또는 제한이 됐고 농부가 퇴거하거나 몰수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의 걱정은 경작에 대한 투자 동기를 감소하게 합니다. 소작제에 대해 3명의 학자들은 다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마셜은 농부는 자신이 생산한 한 개 생산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받으므로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로 노력을 줄인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노동 투입의 양은 LF로 LS보다 많은데 단위 노동당 가치는 LS와 동일하기에 결국 LS 정도의 노동만 투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 접근법이라고 알려진 정의 이론에서는 LF의 노동 노력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 노력의 관찰 시 한 소작인이 계약하는 그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다른 소작인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리샤브는 소작제가 자기 땅에서 경작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이나 현실에서는 소작제는 양자에게 모두 존재하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고유의 상황으로부터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궁극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작제에 있어 소작농이 공급할 함수가 서로 의존적인 요소 시장인 연동된 요소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소작농은 지주, 고용주, 대출 담당자, 고객에게 산출량이 많은 땅에 대해 또 산출물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고 지주는 토지를 나누어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작농은 유보 효용 수준 또는 차선 소득 기회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연동시장의 속성은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측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주며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소작농에게 혜택을 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며 임차인의 후생에 믿을 만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 개발에서의 두 번째 단계는 혼합 또는 다각화된 영농으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때에는 농장 생산보다는 새로운 황금 작물과 소박한 축산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나오는 증거에 의하면 소농들은 가격적인 동기부여와 경제적 기회에 따라서 생산 품목과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농업에서 혁신이 부족한 것은 빈약한 동기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적절하거나 도무지 이윤을 볼 수 없는 기회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연구에서 가나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작물과 기술의 도입에 상호학습을 통해 신기술이 확산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최종 단계의 특화된 농장은 국가 경제의 다른 부분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전하며 경제적인 개념들의 양과 질적인 부분 모두 중요하게 됩니다. 자원을 이용하는 데 강조되는 것은 자본 형성, 기술 진보, 높은 생산과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개발입니다. 자본 집약적, 노동 절감적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의 특정 작물을 경작함으로 인해서 단위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개도국 국가에서는 세계의 영농 형태가 공존하며 자급 기반의 가족농이 대다수 저개발 국가에서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 중심의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유휴 농촌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의 혼합 영농 형태의 개선을 통해서 농장 소득 및 평균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 개발 전략의 목표는 진정한 식량 안보, 소규모 농가의 수입, 생산 및 생산성을 증가시켜 달성되는 농촌 생활 수준의 점진적 향상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가 광범위하게 경작되고 노동력이 희소할 경우 기술과 혁신 부분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할 만한 기계화된 노동의 도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용수 통제, 그리고 화학의 혁신을 통해 1인당 산출량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규모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규모 중립적이라 크고 작은 농지에 효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성공적이었지만 개도국에서는 환경적 도전들이 존재하는데 지하수면 하락과 염류 집적작용, 기타 자원분해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 및 가격 정책은 빈부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지주들은 정보, 이종시장들의 보완적 투입 요소, 지원 서비스, 대금 대출, 정부 신용 대출, 발전 접근성 부분에서 좀 더 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녹색 혁명 기술을 통해 빈곤 감축에 영향을 주는 농업 생산의 추가적인 증대를 목표로 할 경우 적절한 제도 및 신용시장의 조율과 함께 국내 시장 여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제약 조건의 적응이 필요한데 기회는 개도국 농지에서의 해외 투자 활동이 증가하여 고임금 직장이 창출되고 우수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높아져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위협도 존재하는데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전통 토지 사용권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직장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관리 감독이
없다면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 부패와 같은 관리 감독 문제가 존재하고 여성과 빈곤한 사람들의 그런 취약계층들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 조건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련한 환경 문제가 있고 농업적 확대에 따른 환경 서비스 상실의 위험성도 있으며 습지 및 생물 다양성의 상실, 농업의 집약화로 인해서 농업용 화학물의 남용을 통한 대규모 인적 그리고 생태계 관련 비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농촌 개발 필요 조건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개혁은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정책으로 경제학자들과 다른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지의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리고 농업 발전의 혜택을 더 널리 나누도록 하는 이런 이중적 목표에 맞도록 농장 구조와 토지 사용권의 형태를 조정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동기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경작자들의 산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할 필수적인 신용 및 투입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 지원 체계는 소규모 농업 개발의 편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다양한 산업을 통해 영농 및 비용농 농촌 신축 소득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불균등을 감소하고 그리고 소득과 경제적 기회의 노동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환경 보호와 이러한 개선 추세를 유지 및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통합된 개발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케냐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작물과 기술의 도입 및 상호 학습을 통해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농지도는 농업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로 남성 중심의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성의 도시 이주로 인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SNS 등의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영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개도국 영농 지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 배우자 중심의 인적 자본의 편향성, 그리고 여성 활동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부재되어 있고 안정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낮은 확률과 금융 신도에 대한 제한적 접근, 그리고 집안일과 교육으로 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여성 신장 개선이 된 사례는 케냐입니다. 케냐의 국가 지도 시스템은 농업부가 농업 연구 노력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TMV라는 트레이닝 앤 비지트 프로그램은 자신의 농토에 정기적으로 요원이 방문하는 연락농부에게 기술적 전달 사항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전달 농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과 신용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1977년 케냐 국립여성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녹색지대 운동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단순 목표는 농촌 사회에서 나무 심기, 토양 및 수자원 보존을 장려하여 사막화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제거와 관련된 유사 프로젝트를 권장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 사례는 케냐에서 모형으로 소개가 되었고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도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은 긍정적인 면과 한계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전달 사항이 양방향으로 피드백이 되어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확장이 필요하고 영농 지도의 보다 이제 현장 수준으로 분권화되는 경우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